하무 소설가 그리고 현재 박경리 문학관 관장으로 계시는 강사님께서 불꽃처럼 사랑하고 사랑하며 죽어가리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소설 쓰는 사람이고요. 지금 현재 경사리에서 박경리 문학관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관장 맡은 지 이제 2달 조금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신빙입니다. 신빙이라는 말 모르시나? 예. 전국재생에 관한 평전을 제가 19년도 12월 31일 날 원고지 한 300매 분량으로 넘겼는데, 그때 부랴부랴 이렇게 써서 넘기고 난 뒤에, 그 뒤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또 좀 있고 해서, 제가 지금 책 한 권 분량, 지금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은, 전공채 선생님에 관한 평전을 단행본 책 한 권으로 써서 조금 이렇게 널리 좀 알리고 싶다는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서 일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채 선생님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한테 잘생겼잖아요. 그냥 사진으로 봐도, 그죠? 예, 여성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좀 뺐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고요. 예, 저는 제 정조 할아버지 때까지 고전에서 사셨다고 들었어요. 고전에서 사셨고, 저는 태어나기를 목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목도에서 태어나서 이제 하동읍에서 주로 이렇게 뛰놀고 컸습니다. 어쨌든 뭐 고전하면 제가 정조 할아버지 묘를 예전에 한번 한 2-3번 정도 와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뒤에 이장을 해서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고전하면 저도 이렇게 늘 뭔가 제 뿌리 중에 일부가 다 있는 고장으로 인식돼서 늘 이렇게 좀 정이 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공채 선생의 삶과 관련된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제목을 보시는 대로 현수막에 보시는 대로 저렇게 잡았습니다. 불꽃처럼 사랑하고 사랑하며 죽어가리. 이거는 제가 임의로 붙인 건 아니고요. 전공채 선생님이 시집을 6권 내셨습니다. 시집을 6권 내셨고, 그 다음에 평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해서, 삶에 관해서 책을 5권을 쓰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팔린, 그때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던 전혜린이라는 수필가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천재적인 그런 수필가였습니다. 전혜린에 대한 평전을 썼는데 그 평전의 제목이 저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공채 선생님이 전혜린의 인생을 평가해 봤을 때 저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죠. 불꽃처럼 사랑하고 사랑하며 죽어간 작가. 전혜린 하면 전혜린의 아버지가 법률가였습니다. 판사였습니다. 판사여서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다가
대학 3학년 때 갑자기 법대를 그만둡니다. 법대를 그만두고 독일로 유학을 가요. 독일로 유학을 가서 문학을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에서 문학 공부하고 돌아와서 교수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을 마감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31살이었습니다. 굉장히 천재적이고 문장도 유려하고 그랬던 작가였는데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작가였는데 갑자기 31살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아직도 전혜린 하면 그런 천재적인 작가로 이렇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적인 작가 전혜린하고 정봉채 선생은 1934년도 출생 연도가 똑같습니다. 동갑내기였어요. 그러니까 정봉채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에 그런 천재적인 작가가 이렇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동질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작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마음에 큰 자기도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혜린이라는 작가가 그렇게 불꽃처럼 살다간 그 이력을 자기도 이렇게 좀 이렇게 동경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떠나버려서 그걸 이렇게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다가 그 삶을 이렇게 풀어낸 게 바로 전혜린 평전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입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불꽃처럼 제 한 몸을 온몸을 불사르고 뜨겁게 살다가 죽어간 한 수필가 작가의 삶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런 제목을 붙였고 또 실제로 정봉채 선생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제목을 이렇게 따온 겁니다. 평전을 5권을 썼는데요. 전혜린 평전, 그 다음에 공초, 이 담배를 굉장히 좋아했던 오상순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오상순 선생, 그 다음에 김삿갓, 잘 아시죠? 김삿갓, 그리고 노천명 시인이 있었습니다. 노천명 시인도 아주 작품이 대단히 이렇게 좋았던 그런 선생님이죠. 노천명 시인과 또 정봉채 선생님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로 시인들, 문학인들의 삶을 그렇게 편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냐하면 대부분 시인입니다. 전혜린만 수필가였습니다. 이렇게 큰 족적을 남기고 그리고 아주 불꽃처럼 아주 뜨겁게 살아갔던 그런 작가들, 시인들에 대한 편전을 남겼던 거죠. 바로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히 이제 편전을 많이 썼고요. 이 평전 뒤에 전혜린 평전 뒤에 작가의 말에 뭐라고 썼냐면 정봉채 선생이 인간알이라고 썼어요. 알타하 할 때 그 알 있죠. 아 밑에 리을 히읗. 그러니까 인간을 그만큼 깊이 들여다보고 그 삶에 이렇게 깊게 천착해 들어가서 그걸 스스로 그 사람이 아파했던 그 당시를 떠올리고 또 이렇게 사색에 잠기고 고독하게 글을 써나가는 거기에 그 과정을 쭉 쓰고 탐구하면서 자기도 아파하고 그랬던 거죠.
그 과정을 뭐라고 썼냐면 인간아리라고 썼어요. 그만큼 사람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철저히 해서 그 작품들을 썼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단히 그때 이렇게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정국재 선생은 1934년도에 12월 22일 날 태어나셨네요. 성평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공채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이렇게 지어준 거로 기록에 나옵니다. 정국재 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기사에는 보면 할아버지가 지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사도 있기는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환하게 밝으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전공채 할 때 공자는 공자 할 때 공자죠. 그죠? 공자를 닮아서 이렇게 그렇게 학문적으로 또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해서 공채라고 지었고요. 세상 아래에 동생이 있죠. 잘 아시는 누굽니까? 예, 원래 이름은 두채죠. 두보와 같은 그런 위대한 시인이 되어라 해서 두채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구수 선생이 형이 워낙에 시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시를 이렇게 쓰는 게 자기가 따라가기 버겁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정구수 선생이 그 서랍을 예대를 나왔어요. 서랍을 예대 문창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공채 선생은 정치 외교학과를 다녔죠. 연세대 정치 외교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정치 외교학과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그 기록은 저는 못 봤어요. 연세대를 다닌 건 맞습니다. 정치 외교학과인 것도 맞고, 그런데 그 과에서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요거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연세대 다니면서 뭐한 기록이 잔뜩 있냐면요, 시 공부한 기록만 잔뜩 있어요. 정치 외교학과를 갔을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나폴레옹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자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이렇게 존경하고 어떤 이렇게 세상을 호령하고 그 다음에 민중들을 이렇게 잘 포용하고 잘 살게 만들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도 있었어요. 그런 욕구도 있어서 사실은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한 걸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는 주로 이렇게 시 쓰는 친구들을 하고 어울리고, 그 다음에 청강,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과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과목을 수강을 많이 했는데 주로 국문학과 가서 이렇게 청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연세대에 누가 있었냐면 박두진 시인이 있었습니다. 청록파에 유명한 박두진 시인이 있었는데, 박두진 쌤한테 가서 늘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시를 보여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두진 쌤한테 가서 만나보려면 거기에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이렇게 안 만나줍니다. 조건이 뭐냐면요, 시를 써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를 가지고 박두진 쌤한테 보여주고 그 시를 가지고 이렇게 뭐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늘 그렇게 만났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제 박두진 쌤님이 추천을 해서 시인으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고요. 제가 키워드를 3개를 뽑았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소산사락에서 시를 만나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아까 이름을 지은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뭐 농사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하셨습니다.
뭐 땅도 제법 있고 중농으로 꽤 이렇게 부유하게 사셨는데 할아버지가 시회를 자주 열었습니다. 시회는 뭐냐? 이렇게 유학자,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조금 깊이가 있는 그런 분들 모아가지고 집에 이렇게 사랑방에 모아놓고 시회를 열었습니다. 모여서 시를 읽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즐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늘 그렇게 하는 걸 보아온 거죠. 평소에. 그리고 아버지는 뭘 좋아했냐면 초안지를 좋아하셨습니다. 중국 고전 아시죠? 어릴 때부터 초안지 이야기를 자주 정공채 선생한테 들려줬습니다. 초안지에 이런 인물이 나오는데 말이에요. 유방이라고 아주 영웅이 나오는데 그 이제 무용담을 막 들려주는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저 가신동 아시죠? 예, 가신동에 그 여씨 집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계속 이렇게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아들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 엄마가 봤던, 어머니가 봤던 그런 고전들 이야기, 춘향전이라든지 옥루몽, 장기전 이런 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늘 이렇게 집안에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들었던 겁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박경희 문학관에 제가 있으니까 박경희 선생님이 옛날에 외할머니 그 다음에 친할머니가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들이 그때 글자를 몰랐어요. 글자를 몰랐는데 까막눈이었죠.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책을 삽니다. 그리고 글자를 아는 그 이웃집에 곰보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한테 그 책을 주고는 그 책을 읽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니까 기억을 해놓습니다. 한 번, 두 번 듣는 게 아니고요. 계속 들어요. 반복해서. 그리고 그 들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박경희 선생한테 들려줍니다. 들려줘요. 자, 저는 자주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특히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식들한테, 손자, 손녀한테 이렇게 돈, 그 다음에 이렇게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 물려주면 까먹는 거 금방입니다. 그죠? 금방 까먹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이야기 들려주는 거, 요즘은 이게 뭐가 됩니까? 돈이 됩니다. 우리 그 흔히 요즘 콘텐츠라고 합니다. 콘텐츠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드라마 스토리도 만들고요, 영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거는 어떻습니까?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식들한테, 손자, 손녀들한테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공채 선생도 그런 분위기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분위기 아래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런 분위기 아래에서 어떻게 됩니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 속에 주인공도 되어보고요. 그때 그 이야기 속에 그런 그 환경 스토리 안에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영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살 때 1937년도에 정공채 선생이 부산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버지가 부산에 이렇게 그 직장을 잡아서 부산에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부산에서 자라면서 뭐 바다에서 빠져서 죽을 위기도 겪고요. 그 다음에 뭐 주로 이제 이 바닷가 매축지라고 그럽니다. 이 바닷가에 이렇게 저기 막아가지고 땅으로 만든 그 위에서 막 놀다가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겪고요. 하여튼 그 개구쟁이로 자랍니다. 개구쟁이로 자라는데 그러다가 1945년도 7월 달에 다시 하동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공습이, 그러니까 미군들 비행기의 공습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일제가 전부 다 강제 소거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강제로 다시 하동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여기에서 그때 국민학교 5학년입니다. 5학년인데 여기 와서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때 한글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일제시대니까 부산에서 계속 일본어로 공부를 했습니다. 한글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한글로 뭘 하네? 그래서 그때 한글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이제 익혔는데, 그러니까 고전에 그때 당시만 해도 정봉채 선생님 말을 빌리자면 똑똑한 친구들이 참 많았대요. 그리고 자기는 일본어를 하다가 여기 와서 한글로 하게 되니까 조금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때 당시에 전화 와서 공부를 했는데 한 중간 정도치 성적은 그 정도밖에 안 나왔대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그 한글이 이렇게 어떻게 쓰이는지 여기에 빠르게 습득을 해갑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주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때 당시에 담임 선생님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재호 선생님이라고. 예.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누나가 있었습니다.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하고 정봉채 선생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화신동 외갓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한 번씩 이제 갈 일이 있겠죠. 가다가 하동읍에 장이 있었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저도 이렇게 주로 이렇게 아버지가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늘 이렇게 장사하니까 저도 이렇게 뭐 장날 하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장사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길에 이 노전을 펴가지고 책을 파는 분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 책 파는 데에서 뭔가 하나에 착 꽂힙니다. 거기서 책을 하나 사요. 책을 3번인가 산 걸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책을 샀는데 그때 무슨 책을 샀냐면 노천명 시인의 산딸기라는 책을 삽니다. 시집이죠. 시집을 사요.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나머지 2권은 뭘 샀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노천명 시인의 산딸기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걸 사줍니다. 근데 산딸기라는 시집을 사들고 와서 딱 이제 집에서 펼쳐보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나봐요. 이렇게 책이 있으면 이렇게 종이를 접어가지고 여기에 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시 나오고 이제 앞뒷면에 하는데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 정봉채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한쪽 면을 잘라요. 그러면 요렇게 펼쳐지죠.
그러니까 양쪽에 신은 있는데 요 뒷면은 백지예요. 백지예요. 그러니까 정공채 선생이 어떻게 하냐면 노천명 시인이 사슴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으면 요 뒷면에다가 사슴이라는 제목으로 자기 시를 써요. 산딸기가 있으면 그 뒷면에다가 또 산딸기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또 시를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집 한 권을 써요. 국민학생이. 그렇게 해서 시에 대한 맛을 알게 됩니다. 시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공채 선생한테 문학의 첫 선생님이 스승이 누구냐? 노천명 선생님. 그러니까 나중에 평전을 노천명 선생에 대한 평전을 써야지, 그죠? 이렇게 해서 이 고전, 이 소산 밑에서 노천명 선생의 그 시집을 가지고 놓은 거예요. 그리고 쓰면서 이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산자락에서 시를 만난 겁니다. 자연도 좋아요. 소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소산은 정공채 선생님 표현에 빌면 소산은 멀지만 아주 이렇게 신령스러운 산으로 느껴요. 아주 신령스러운 산.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전설이나 요 관련돼서 아직 못 찾아봤는데 확인을 못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전설이 있었나 봐요. 소산에 백호가 사는데, 흰 호랑이가 사는데, 이 흰 호랑이가 이렇게 외로우면 저 남해 금산으로 헐쩍 뛰어서 간대요. 그래서 거기에 암호랑이 암범과 만나서 이렇게 놀다가 돌아온다는 그런 전설. 그래서 바다를 펄쩍 뛰어가는 그 호랑이를 막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죠. 금오산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아주 전설적이고 신령스러운 공간입니다. 또 여기 주교천, 그죠? 이거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생활 공간이었어요. 산은 좀 멀지만 그래서 신령스러운 공간이지만 이 주교천 여기 냇가 물가는 늘 함께 있는 공간. 거기에서 이렇게 목욕도 하고 거기에서 낚시도 하고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형제들하고 물장난하고 노는 늘 가까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 공간에서 또 놀고 그리고 시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그런 공간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중고등학교를 진주로 가죠. 진주 농림학교로 갑니다. 그때 당시에 진주 농림학교에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현기 시인이라고 있었습니다. 한해 선배였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최연소 시인이 된 사람이에요. 최연소 시인. 그러니까는 학교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현기 시인은 학교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진주 전체에서 뭡니까?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그 이현기 시인을 아주 이렇게 가까이서 좀 이제 이렇게 우러러 보면서 또 그때 당시에 학교에 이경순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경순 선생도 늘 이렇게 뭐 수업하는 이외에 늘 학교가 칠암동 근처에 있는데 남강가를 그리면서 또 나무 그늘 밑에서 시를 쓰고 이렇게 사색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까이서 늘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동경하면서 그때 당시에 학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청소년 잡지였는데요. 늘 거기에 투고를 합니다. 늘 거기에 투고를 합니다. 그래서 투고를 해놓고 자기 작품이 그때 당시에는 그런 작품들 학생들 작품을 실으면 잡지사 쪽에서 그 투고한 투고한 시들에 대한 평가를 뒤에다 달아줘요. 우리 글 쓰고 나면 도대체 이거를 내가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놓고 이게 내 시가 실렸나 안 실렸나 궁금해하고 또 이렇게 실렸으면 뭐라고 전문가들이 진짜 시인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는지 늘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서점에서 살았어요. 서점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청구서림하고 진주 서점 두 군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 와서 그 잡지가 나올 때가 되면 잡지가 아직 안 나오는데도 서점에 가서 막 찾는 겁니다. 근데 한 군데가 안 나왔으면 다른 서점이라고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한 군데 가서 막 찾습니다. 없거든. 그러면 또 옆에 다른 서점 가서 또 찾습니다. 없는데. 그만큼 막, 애를 태우고 또 기대하고 이러면서 막 찾습니다.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글을 쓰고 막 이렇게 투고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학교 다니는 1년, 2년 지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또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농림학교에 가면 정봉채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시 잘 쓴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부도 공부지만 어떤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했고요. 정봉채 선생은 학교 다닐 때부터 하여튼 잘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탁구 실력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탁구 실력 좋았고요. 육상 선수로도 활동을 했고요. 예. 그리고 아주 특이한 별명도 있습니다.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주먹센 사나이. 나름대로 덩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별명도 있었다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학원문학상이라는 상도 받습니다. 학원문학상. 이제 거기에 응모된 작품들 중에서 뭐 최우수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상을 주는데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학원문학상을 받고 했는데 그때 학원문학상 받는데 거기에 또 심사위원 3분 중에 한 분이 노정명 선생이었어요. 노정명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정명 선생의 제자가 맞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연세대 들어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대 들어가서도 늘 이렇게 시 쓰는 그런 친구들 또 그런 교수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집안이 좀 기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조금 잘못됐어요. 그 바람에 사실은 이제 좀 굉장히 어렵게 지금 대학을 다니는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기울기 시작했으니까 대학 다닐 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어디 헌 구두 막 신고 막 나달나달해질 때까지 그렇게 신고 다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시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첫 번째 시집, 첫 번째 시집 제목이 아시는 분 계시죠? 첫 번째 시집 제목. 예. 첫 번째 시집 제목이요. 정봉채, 예. 정봉채 시집 있습니까? 서점 가서 찾으면 정봉채 시집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게 시집 제목이에요. 시집 제목이었어요. 그게 보면 뒤에 작가의 말, 시인의 말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가 자기 애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시가 자기 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늘 시를 이렇게 고민하고 시를 쓰며 살았는데 오히려 시를 쓰지 않는 삶이 나한테는 외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그만큼 시에 천착해서 시가 자기 삶이었습니다. 이제 집안이 기울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하동중학교에서 한 1년 정도 임시 강사로 이렇게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또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으니까 천신만고 끝에 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하고 부산일보에 취직을 합니다. 부산일보에 취직을 해서 기자가 됩니다. 그 기자가 되고 나서 4.19가 이제 터집니다. 부산일보 다닐 때인데 이제 아주 병아리 기자죠. 기자로 취직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4.19가 터지니까 하늘이여라는 제목으로 아까 우리 이병주 문학관 관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늘이여라는 제목으로 시를 써서 그러니까 4.19 관련된 시를 썼는데 그거를 자기 부산일보에 이렇게 게재를 안 하고요. 어디에다 보내냐면 국제신문에다 보냅니다. 당시엔 국제신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제신보에 누가 있었나 하면 그 진주 출신의 아주 이렇게 유명한 시인, 당시에 최계락 시인이 있었습니다. 최계락 시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주필로 누가 있었다고요? 이병주 선생이 국제신보에 그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일면에다가 보통 신문 글씨보다 더 크게 해서 눈에 확 띄게 해서 일면에다가 씌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당국으로부터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병주 선생도 사설 때문에 2년 7개월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때 당시. 자,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오래 다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늘 듭니다만 늘 어디 자주 옮겨 다녔어요. 부산일보에도 오래 못 있고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아픔을 겪습니다. 아주 뜨거운 사랑을 했는데 아픔을 겪습니다. 그 때문에 부산을 떠나게 됩니다. 부산을 떠나서
학원이라는 자기가 이렇게 늘 추구했던 그 잡지사에 들어갔다가 또 뭐 거기에서 한 1년 있다가 당시에 그 창간했던 민족일보사라는 신문사에 또 들어갑니다. 거기 민족일보사는요 한 달 근무했어요. 경력기자로 들어갔었는데 경력기자 사회부 기자로 들어갔다가 한 달 만에 그만두고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민족일보 사장은 그때 당시에 뭐 대남 간첩 혐의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 오래 근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달 만에 그만두고요. 그런데 요거 요거는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 간첩 혐의인데 나중에 오랜 시간 뒤에 그 간첩 혐의는 무혐의로 다시 판결을 받습니다. 자, 어쨌든 그때 당시에 뭐 그 사장이 조용수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사형을 당했는데 나중에 이제 무혐의 처벌을 받습니다. 무죄 선고를 다시 받습니다. 민족일보에서 그만두고 또 놀다가,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일하다가 그만두면 뭐 바로바로 취직이 됩니까? 바로바로 취직이 안 되죠. 또 몇 달 놀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MBC에 들어갑니다. MBC 1기 PD로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PD를 뽑았는데 그때 정몽태 선생님이 PD로 들어갑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정몽태 선생님 하면 이 프로그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설따라 삼천리입니다. 라디오 드라마죠. 라디오 드라마인데 뭐냐면 우리나라에 뭐 수없이 많은 그런 전설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재미있게 각색을 해가지고 드라마로 만들어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방영을 시작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막 인기를 끌게 됩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시간만 되면 막 기다려서 들을 정도였는데요. 초기에 그 드라마 집필을, 그러니까 초기의 틀을 이제 정몽태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농담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 대개 보면 전설이나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막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농담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야, 맨날 이 용이 승천을 하니까 하늘에 더 이상 승천할 자리가 없었다요. 이런 농담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MBC에서 자리를 잡고 인기도 없고 이래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게 좀 역마살이 있는지 여기도 오래 못 붙어 있습니다. 이게 그 성격 탓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전설따라 삼천리가 인기를 얻고 나중에는 그 TV에 그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방영이 되기도 하죠. 전설의 고향을 이렇게 뭐 집필하고 대본을 쓰고 이렇게 해서 잘 나갈 때였습니다. 잘 나갈 때였습니다. 한 번은 친한 후배가 한마디 합니다. 선배는 대본 쓴 그게 드라마가 잘 나가서 좋겠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러니까 부럽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한마디 했나봐요. 그런데 부럽나? 그럼 네가 해라. 그 잘 나가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하던 거를 그냥 후배한테 주고 MBC를 나와버립니다.
네. 그런 질시의 질투 섞인 어떤 그런 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듣기 거북해하고 그렇습니다. 남으로부터 이제 그런 시선이라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MBC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 이렇게 맥주 회사에 취직 잠깐 하기도 하고요. 그게 맥주 회사에 취직했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은. 그러고 나서는 이제 프리랜서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생업을 이어가는데 뭐 뒤에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기였는데 카피라이터 그러니까 뭐 어디 저 텔레비전에 아주 그 유명한 문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구들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죠. 그럼 감각이 없으면 그런 문구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가족은 없습니까? 가족 있죠. 가족 있습니다. 그 사모님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좀 이렇게 늘 옮겨 다니다 보니까 생활이 넉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지금은 한국에 없습니다. 이분이 상주로 사셨대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술 사주고. 제가 나중에 까먹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나중에 이게 그 평전을 새롭게 좀 보완을 해서 쓸 예정인데요. 혹시 아시는 내용들 있으면, 저희 박경리 문학관이나 우리 이병준 문학관으로 연락 주시면 나중에 빠진 부분 없이 제가 보완을 해서 좀 더 써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생활이 어려웠는데 마무리 짓겠습니다. 늘 그렇게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머릿속에서는 늘 문학이 있었고 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까지 사실은 이렇게 문학 활동을 접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마무리를 지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늘 하는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래도 시가 좋고 또 좋아서 그래서 끝까지 시를 움켜쥐고 사셨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04년도에 폐암 선고를 받았는데요. 마지막에는 폐암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2008년도 4월 30일 날 돌아가셨어요. 일주일쯤 뒤에 박경리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박경리 선생님 돌아가신 거는 5월 5일이고요. 4월 30일이 정봉태 선생님 기일입니다. 자, 어쨌든 시에 대한 그런 마음은 일편단심이었다. 늘 이렇게 정봉태 선생님 강조하시곤 했습니다. 갑자기 끝내려고 하니까 참 그렇긴 한데. 어쨌든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에피소드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그 여학생과 이렇게 이 호젓한 산길에서 마주쳤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부산일보 다닐 때 좋아했던 여성에 대한 이야기 참 많습니다. 많은데 또 하동중학교 다닐 때의 이야기도 좀 있고요. 어쨌든 이 시간에 다 들려드릴 수는 없어서 안타깝긴 한데 우리가 박경리 문학관으로 자주 가서 다음에 또 책으로 또 낼 수 있으면 들려드릴 수 있으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